자, 미래학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의 트렌드를 전망해 보는 것이었다면,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가는 미래 교육의 트렌드를 전망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제가 또 쏟아놓은 4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왜 교육이 미래에는 대세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 사회의 트렌드하고 교육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 것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 중간쯤의 미래는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미래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인 왜 교육이 미래의 대세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또한 슬라이드를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했습니다. 미래 트렌드, 평생학습의 시대, 그 다음 정부 조직의 미래 시나리오, 그 다음 교육부 밖에 있는 교육기관의 사례,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래 트렌드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메가 트렌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반도체 기술을 천 단위로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1990년대에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에는 CD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어요. 이때 이 CD롬은 저장 공간이 메가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마 CD롬에다가 최대 많이 용량을 넣어도 650메가바이트 막 이런 때가 있었죠. 그걸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메가 다음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0의 9승이 되겠죠? 10의 9승은 바로 기가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DVD-롬이 나왔죠. 이것은 2.7기가네, 3.5기가네 이렇게 해서 CD 한 10장 가깝게, 어떤 때는 압축하면 10장 가깝게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했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기가바이트의 USB 메모리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다닐 겁니다. 휴대용으로. 바로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상용화가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일반화되기 시작한 메모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10의 9승의 기가바이트에다가 1000을 곱해준 10의 3승을 곱해주니까 10의 12승이 되겠죠. 이것을 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데스크탑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하드디스크는 1테라, 3테라, 5테라, 8테라, 10테라바이트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10의 12승에 또 1000을 곱해주는 또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일에 10의 6승의 메가바이트라는 개념은 일정한 저장 공간에 반도체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게 10의 6승계의 문자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10의 9승 기가바이트 경우는 동일한 사이즈의 반도체에다가 1000배를 더 저장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10의 12승인 테라바이트 경우는 바로 또 기가바이트의 1000배, 메가바이트의 10만 배에 해당되겠죠. 100만 배구나. 100만 배, 죄송합니다. 100만 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또 페타바이트 10의 15승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죠. 10억에 해당됩니다. 메가바이트하고 또 동일한 반도체에다가 10억 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2000년 전후로 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래학자들은 보통 20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변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제가 메가에서부터 기가, 그 다음에 테라, 페타까지 여기까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10의 6승에서 10의 15승까지 이 구간,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구간을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메가 트렌드. 그래서 이것은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펼쳐질 인류의 문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트렌드를 정리한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8가지를 여기에 제시했는데 미래학자들은 이 8가지가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우리 인류의 문명과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강력한 트렌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1, 2, 3, 4가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A로 시작하는 에이징, B로 시작하는 블렌딩, C로 시작하는 클라이밋 체인지, D로 시작하는 디벨롭먼트.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니까 education이죠. education. 그래서 바로 교육도 하나의 커다란 거대 메가 트렌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많은 얘기를 하게 될 부분은 이 에듀케이션과 에이징입니다. 에이징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 뭐 이렇게 우리말로는 하는데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우리말 의미로 저출산의 고령화 시대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고령화 시대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이 얘기가 이루어질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20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던 2020년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이후의 미래는 그때도 우리가 이런 메가 트렌드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죠. 메가는 꼭 이러한 숫자적 단위뿐만 아니라 매우 크다 이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2020년 이후에 트렌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저는 그것들의 이름은 요타 트렌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류의 반도체 기술은 메가에서 기가로, 기가에서 테라로, 테라에서 페타로 왔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2020년 이후부터는 페타 다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10의 18승을 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00을 곱한 10의 21승을 제로바이트, 그 다음에 10의 24승을 요타바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과 사전 또는 인터넷의 위키백과사전이라던가 이런 어떤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을 표기하는 단위로서는 10의 24승까지만 공식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바로 10의 24승을 미래학자들은 꿈의 메모리 반도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줄 신소재, 꿈의 신소재를 뭐라고 그랬죠? 그래핀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두 번째 시간에서 인류의 미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줄 강력한 트렌드를 표현하는 용어를 저는 그래서 꿈의 메모리 반도체 시대인 10의 24승의 명칭을 빌려서 메가 트렌드에 이어서 요타 트렌드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요타 트렌드라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사람의 이 머리에 들어있는 뇌량 있죠? 이 정도만 되는 메모리 덩어리가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정도,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고집약된 반도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타 트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앞에도 설명했듯이 가장 강력한 게 디보더라이제이션입니다. 이미 인류가 자기들의 신념으로 여기는 우리 땅이야, 여긴 네 땅이야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이나 통신, 교통, 시장 이런 것들은 국경이 거의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국가가 의지적으로 신념으로 여기는 우리 땅이야, 여기는 침범하지 마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국경의 약화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트렌드, 요타 트렌드로는 디보더라이제이션, 탈경계화를 예로 들어줬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요. 미래 트렌드로 평생학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앞에서도 이거 좀 설명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인간의 최대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은 평균 수명이 약 85세에서 87세 사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최대 수명도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최대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뇌가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기준 잡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또는 청소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터넷이든 TV든 학교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수집하게 되는 그런 정보가 있겠죠. 그런 정보를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수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뇌가 가득 차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궁금하시죠? 예, 그래요. 이것은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 말 나온 김에 잊어먹기 전에 하고 갈까요? 예, 보통 인간의 최대 수명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요. 지금처럼 점점 더 깨끗한 음식, 또 정제된 음식,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섭취해주고 주변에 모든 바이러스나 이런 병이 없고 최적의 조건과 환경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인간의 최대 수명은 뇌의 최대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미래학자들이 볼 때 인간의 신체적인 최대 수명은 약 1000년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구약 성경만 뒤져와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뇌의 최대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것은 20여 년 전에 미래 의과학자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추산해 봤습니다. 지금처럼 정보를 수집해서 머리에 저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의 뇌의 최대 활동 기간은 약 48,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수명이 한계치가 100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뇌는 최적의 영양 상태와 최적의 조건만 주어진다면 약 48,000년 동안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능력입니까? 너무나 아깝죠? 근데 불과 우리는 1000년도 못 살고 죽게 되죠. 자, 그럼 뇌를 반납합니다. 만일에 인간의 최대 수명으로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뇌의 용량은 거의 48배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음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란 운명론적인 인생 제1막의 시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아이로 내가 태어난 거 맞아? 할 때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 주저하다가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솔직한 답을 들어보면 아니야 내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탄생, 이 지구의 탄생은 부모님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뜻이죠. 정리해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부모를 만났고 부모님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녀인 나와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운명론적인 인생 일막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는 교육은 어땠을까요? 예,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첫 번째 인생을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기능이자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가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서서히 인생 2막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생 2막의 시대를 개척론적인 인생 2막의 시대다 해서 운명론과 대척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운명론적인 제 인생 제 1막의 시대에서는 60이 넘어서 정년퇴직하면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한 10여 년 일하지 않으면서도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죽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0이 넘어서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살아온 60년보다 살아갈 70년이 더 많아요. 이거 어떡하죠? 여기서 딜레마가 나옵니다.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나서 살았던 인생 1막을 운명론적으로 받이한 인생 1막을 마감하고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퇴직하면 기계적으로 남은 70년을 살겠다? 이건 결말이 우울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왜 이 개척론이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인생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인생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상적인 나의 인생을 설계해서 한번 신명나게 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 미래는 평생학습 시대다라는 이 말은 개척론적인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는 교육이 바로 학교 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슬라이드로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구성은 18부 4처 17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는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정부 조직은 더 커질까요? 개수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학자들은 더 줄어들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쩌면 가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아마 국무부와 평생학습부, 과학기술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게 통합되고 계속 통합이 되어도 아까 교육이 거대 메가 트렌드라고 그랬었죠. 교육은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사회적 기능이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국지각의 국무부, 평생학습부, 교육을 담당하는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이렇게 융합되지 않겠나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현재 18부 4처 17청이 어떤 부서가 국무부로 모이고 어떤 부서가 평생학습부로 모이고 어떤 부서가 과학기술부로 모일까라는 한번 샘플 시나리오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여기에 작용하는 메가 또는 요타급 트렌드는 어떤 겁니까? 탈경계화라는 디모더라이제이션과 융합이라는 컨버전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부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교통부나 통일부 같은 이러한 어떤 부서들은 국무부로 통합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현재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같은 것들은 통합돼서 평생학습부 또는 다른 명칭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벤처부와 같은 이러한 부서들은 전부 과학기술 형태의 부서로 통합될 걸로 전망됩니다. 바로 이 현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서들 간의 경계, 즉 보더가 해체되는, 즉 탈경계화가 되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컨버전스, 융합돼서 세 개로 단순화돼 갈 것이다. 물론 중간에는 8개 또는 10개로 줄어들면서 단계적으로 줄어가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와 같이 정부의 부서는 이렇게 탈경계화와 융합이라는, 그러니까 미래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단순화돼 갈 것이다. 이렇게 변해감에 있어서도 교육의 기능은 갈수록 중요해진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오늘날과 같은 교육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육의 기능이 앞으로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져서 태동되었던 그런 학교 교육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평생학습 중심의 교육으로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만이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은 교사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인생은 뭘 하면서 살겠냔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과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여러분들 실감날 수 있도록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교육하면 교육부가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 밖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농림수산축산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이 있습니다. 농수산 인재를 양성하고 있죠. 국방부에서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도 하죠. 이런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있는데 대단히 유명합니다. 취업률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에서는 경찰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특수목적학과로서 뭡니까?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라는 걸 들 수 있는데요. 이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100%가 모두 삼성전자로 입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 밖에 있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교육기관 운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문명이 발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부 부서가 구조 조정되고 통합되고 융합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들도 전부 평생학습 안으로 다 이게 흡수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래의 교육을 전망해보는 그 두 번째 소단원으로 미래 사회 트렌드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는 4개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미래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보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 다음에 융합교육과 코딩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캠페인,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캠페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미래학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미래학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간단합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를 생존시킬 것인가? 요게 있습니다. 생존입니다. 서바이벌. 미래학자들은 이거 내버려 둬도 다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인류가 멸하거나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류가 관심이 없을지라도 이걸 방치하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미래학자들은 그 문제점들을 연구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토론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개, 최소한 복수개, 서너 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유엔이나 여러 국가, 선진국가들에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도 인류가 핵폭탄을 눌러버리거나 지구 환경을 너무나도 황폐화시켜서 환경의 역습으로 인류가 순식간에 멸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래학은 인류의 생존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인류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축약을 해보면은 평화 유지하고 지구 환경의 보호입니다. 인류의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피스와 이컬러지, 이 두 개를 미래학자들은 가장 큰 키워드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은 평화 유지는 어떤 것일까요? 자, 이처럼 우리 끊임없이 지구상에서 인류는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전쟁, 이념전쟁, 차원전쟁,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나라가 실수로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함께 누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면 순식간에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서로를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핵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환경이 망가지면 인류는 또 이 지구상에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해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의 문제인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소재, 그래핀이라는 신소재가 나오게 된다면 그 플라스틱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낼 수도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에듀케이션도 있었지만 에이징이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고령 사회가로 인해서 인구는 증가합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인구가 증가하냐고요? 예, 맞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사망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존 인구는 서서히 증가할 수밖에. 그런데 말입니다. 생존하는 인류의 대부분이 노인들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면 10대 청소년들 5명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소년은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재 에너지의 5배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고령화된 인류를 생존하게 만들려다 보면은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타지 않고 전기 자동차를 타면서 대기의 오염을 막아야 된다. 그래핀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의 그 해양 오염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서 그네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그래핀 연구를 잘한다면 그걸 통해서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도 해결해서 결국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게 돼 기여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여러분들이 키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미래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목을 넓혀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돼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과학기술 문명은 어느 방향을 위해서 발전해 나갈까? 이런 어떤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인류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학기술 문명은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밥솥, 인공지능 전기밥솥이 등장하면서 가정 가사 노동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어머니 또는 주부뿐만 아니라 싱글 얼론이라는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간을 많이 줄이게 됐죠. 또한 인공지능 세탁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이제는 옷감까지도 자동으로 최적화시켜주는 스타일러와 같은 기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그전에는 다림질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건조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거의 다 기계들이 대신해 주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 거꾸로 노동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기계를 만들어준다면 그 기계가 팔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팔리죠. 그러기 때문에 과학기술 문명은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쪽으로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류가 싫어하는 일은 그럼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들을 또 개발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인 드론에 의해서 긴급 구조를 받아야만 하는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구호물자를 보내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일하는 시간보다 여가나 자유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요?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덕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가나 자유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학교 교육이요? 울타리를 치고 있는 공교육이나 학교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교육기관은 바로 평생학습기관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의 교사로서만 끝내겠다가 아니라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요. 학교 밖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내가 나중에 교직을 떠나서 혹시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생의 이막을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판단이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본다면 이번 일정 연수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보람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 얼마나 목에 힘을 줄 수가 있지? 명예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직업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적성과 행복하고는 관계없이요. 그런데 바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은 퇴색돼 가고 내 취미 활동을 하듯이 일할 수는 없을까? 내 흥미와 적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되겠다. 돈 이런 것보다 안전,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 이와 같은 형태로 트렌드가 변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융합교육과 코딩교육의 방향입니다.
먼저 융합교육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스팀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가끔 이 스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자,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 스팀이라는 단어에서 약어들 중에서 왜 한 글자 A에만 제가 다른 색을 입혀 놓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선보인 게 스팀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STE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융합교육을 했는데요. 이 교육에 A를 추가하여서 약 5년 뒤에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STEAM은 어떤 약자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는 Science, T는 Technology, E는 Engineering, A는 Art, A는 Mathematics 이렇게 해서 STEA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융합교육 정책에는 Art가 없는 STEM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스템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걸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이것은 30년 이후에 미국 내 일자리 수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획한 교육정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때가 1990년대 후반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한다 라고 해서 전 세계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1999년도에 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버지 부시는 바로 1990년대 중후반에, 자, 만일에 말세론자들이 인류가 1999년도에 멸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미국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어떤 궁금증을 자기 참모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리포트를 계속 받았는데요. 교육과 관련된 재미난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뒤인, 여기서 말하는 30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30년 뒤인 2030년쯤 되면은 미국의 일자리에 어마어마한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일자리 중에서 70%가 인문사회계열 뿐만 아니라 일반, 지금같이 전통적인 학문, 분야별로 연관성 있는 학문이 70%이고 융합 학문 분야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30년 뒤가 되면은 융합 학문 분야의 일자리가 70%가 되고 일반, 전통적인 학과 중심의 일자리가 30%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리포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방치한다면 미국은 30년 뒤에 엄청난 일자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그것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 참모진들은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STEM입니다. 왜냐? 지금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30년 뒤에 인력의 밸런스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3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진 교육정책이 바로 STEM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부터 4, 5년 뒤에 우리나라는 IMF를 극복하고 나서 그냥 STEM을 가져다 쓰기 좀 쑥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미국의 STEM에다가 Art라는 A를 집어넣어가지고 STEAM이라는 단어로 융합교육을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한국의 학자들이 받아들인 A Art를 안타깝게도 디자인 아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서 겨우 세상의 원리를 하나씩 둘씩 깨우쳐가고 습득하는 청소년들에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메틱스까지 융합하는 것도 힘든데 융합해서 뭘 창조하고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디자인까지 깔끔하게 해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 나가 떨어지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선생님들이 도대체 스팀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 그 얘기를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A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랭귀지 아트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요. 너무나도 이게 이상해서 미국의 연방정부 학술원의 자료들을 쭉 뒤지다 보니까 그네들의 스템 교육의 백그라운드에는 랭귀지 아트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다 하나의 한국어를 사용하고요. 단일 민족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종시장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인종들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언어도 각각이 다르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융합하죠? 아무리 과학, 공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면 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스템의 베이스에는 랭귀지 아트, 의사소통 능력이 저번에 깔려야 된다. 전제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사소통의 아트가 뭘로요? 디자인으로 둔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융합교육의 방향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도 융합교육은 언어적 의사소통,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왜냐하면요, 미국의 대학에서 본격적인 융합교육은요, 실질적인 본격적인 융합교육은 대학원 이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만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은 이 STEM 중에 재능을 발휘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 결합돼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요새는 또 코딩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코딩 교육 하죠? 융합 교육에서는 인간 대 인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사회에서는 코딩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코딩은 누구와 누구의 소통입니까? 바로 인간과 기계지능의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융합교육과 코딩교육의 방향을 이와 같이 잡고 간다고 한다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융합교육 해라, 코딩교육 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만일에 지금처럼 영혼이 없는 소프트 스킬이 약화된 그런 코딩 교육을 계속한다면은 아마 그것은 우리의 후에 청소년들이 미래에 기계지능에 종속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에 대한 캠페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형 일기쓰기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뭐 했다 거의 90%가 과거형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학생들만 내일은 뭐 할 것이다 한두 줄 정도로 끝납니다. 자, 이와 같은 일기 쓰기 습관은 은연중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미래보다도 과거 지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2학기 때 돌아가신다면은 학생들에게 한번 일기 쓰는 패턴을 바꿔주세요. 자, 오늘 한 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두세 줄 정도로 끝내고 내일 내가 무엇 할 것이다 해서 내일 할 예정일 일들을 70% 정도 이상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학생들의 일기 지도를 해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은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써볼만 하겠죠? 자, 두 번째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Left First 캠페인입니다. 자, 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화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가격을 아주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 그러면 왼손잡이의 경우는 너무나도 비싼 돈을 주고 골프 채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장에 가더라도 왼손잡이가 연습할 타석이 그렇게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무의식 중에 사회적인 어떤 시설이나 표준화의 특성들은 인간의 특정 뇌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주로 많이 써보는 습관을 평소에 갖도록 해주고
또 왼손잡이는 또 오른손을 또 많이 써보려고 의도적으로 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의 경우 물을 먹으려고 할 때 컵을 집을 때 은연중에 오른손이 먼저 가겠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왼손으로 컵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가 물을 따른다든가 이렇게 해보고 양치질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하기보다도 왼손으로 잡아서 양치질을 해보기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시절에 특히 뇌가 발달하는 어린 시절에 왼손과 오른손을 아주 밸런스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길러준다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좌뇌와 우뇌가 고르게 발전하면서 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상당하게 그 아이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 중심의 코딩 교육을 하자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내 의도한 대로 어떤 자동화,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치 중심의 코딩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계로는 대체 불가능한 나입니다. 제 수업을 듣던 어떤 학생의 마지막 리포트에서 제 수업을 들은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어구로서 딱 결정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저에게 A+를 받았습니다. 기계로는 대체 불가능한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내가 미래학 강의를 한 보람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We are teams입니다. We are teams. 그런데 그냥 우리는 협력한다가 아니라 We soft skills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힘은 미약하지만 서로가 조금씩 힘을 도운다면 우리 모두가 무사히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개념들 소프트 스킬을 키워보자. 소프트 스킬을 키우는 전략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네 번째 캠페인으로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그 세 번째 꼭지로 교육에서는 왜 중간쯤의 미래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 17년 정도가요. 고등학교 2학년은 약 14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대략 14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거두절미하고 모아봤을 때 대략 약 15년에서 20년 이렇게 봅니다. 미래학자들은 15년에서 20년 뒤에 사회에 나갈 사람들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20년 후에 사회를 내다볼 줄 알고 그때는 어떤 일자리가 각광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는 게 보람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안목을 가진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준비했는데요. 중간쯤의 미래라는 단어가 어떤 건가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중간쯤의 미래는 이런 겁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뒤를 중간쯤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15년보다 낮은 10년 미만인 경우는 가까운 미래, 20년 이후를 먼 미래라고 합니다. 먼 미래라고 합니다. 중간쯤의 미래를 미래학자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시기가 예측의 신뢰도도 높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가까우면은 예측의 신뢰도는 높은 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얘기는 신선도는 아주 높을지 몰라도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로울 수 있는 게 중간쯤의 미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바로 교육에서 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결론이 나왔죠.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본다고 하면은 대략 10년에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0년에서 20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15년 전후에 해당되는 중간쯤의 미래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간쯤의 미래가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연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교육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네 번째 꼭지입니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고 똑같은 양식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일정한 정량의 교육을 해야 될 것을 어펙티브 도메인 가슴 교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동일한 값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Y축은, 이 Y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 1년 동안 학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교육 경험의 총합을 바로 Y축에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X축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유치원 학생들은 교육과 경험의 활동을 어떤 비중으로 쌓아주는 게 좋을까? 요걸 제가 이 학년별로 타임라인별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볼까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체 영역, 신체와 관련된 사이코모터 도메인 영역의 학습량은 줄어들어 가는 쪽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치원에서 최소화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비중을 높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커그니티브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머리 중심의, 두뇌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조기 교육이라는 미명하에서 어릴 때부터 커그니티브 도메인을 여기까지 비중을 높여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만일에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지교육을 여기서 요 정도 수준, 높이 정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심동적인 영역, 그러니까 기능이나 신체 활동 등을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를 합하면 바로 이 전체 총량이 되겠죠.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점점 격차를 줄여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저는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바로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정점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머리 중심의 교육보다는 신체 중심의 활동 교육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뭡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인지 영역의 학습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 에너지를 강하게 키워서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마음 에너지를 키워주는 작업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왜 중요한지는 이 대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주는 것보다도 마음 에너지를 키워주는,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나중에 습득되도록 하는 이런 체험 활동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 아이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마음 에너지가 아주 강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터닝 포인트인 중학교 2학년, 요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서 이 화면의 그림을 잘만 활용한다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보람된 그러한 청소년 교육의 타임라인을 기획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글씨가 올라왔죠? 자, 그럼 중학교 2학년 이전에는 뭘 하라? 소프트 스킬을 중심으로 마음 강화 활동을 해줘라. 가급적이면 이 마음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 중심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현장에서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마음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해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마음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인지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학습 활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말로써 미래 교육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